제발 이 어린 강아지를 살려주세요. 필요 없어. 당장 갖다 버려. 여기 미국에서 단돈 2달러에 파양당하는 생후 1개월 된 한국 강아지. 주민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이 강아지를 갖다 버리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실제 주인은 마을 한복판에서 절대 안 된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때는 이 강아지가 3년 뒤 미국 전역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뉴욕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막 30살이 된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의 남편 정석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똑똑한 유학생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그저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교육 속에서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라왔거든요. 특히 아시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편견 섞인 말들이 그런 제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아시아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인 정석 씨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무시하던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조심스럽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학업에 성실할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열정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았기에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 꿈을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4년 동안 저희는 대학 캠퍼스 커플로 예쁘게 연애를 이어갔고 마침내 함께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사회에 발을 디딘 정석 씨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민 끝에 결국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의 꿈을 선택했어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세우며 첫 도전을 시작했죠. 저는 정석 씨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출판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이어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결국 9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도심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신혼의 어느 날 남편이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진돗개 순이였어요. 순이는 남편에게 그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고향과 한국의 뿌리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순이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순이의 깊은 눈빛과 변함없는 충성심 속에서 남편이 말하던 한국의 정신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의 삶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이가 새끼 강아지를 낳은 거였어요. 하지만 워낙 몸이 약했던 순이는 단 한 마리의 강아지만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중한 생명에게 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철이는 작고 여린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총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철이에게 휘파람을 불며 놀아주면 곧바로 꼬리를 흔들며 즉각 반응하는 철이의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마다 퇴근해 집에 오면 철이와 함께 휘파람 놀이를 하며 깊은 교감을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소소하지만 완벽한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철이가 태어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던 2020년 3월 세상이 갑작스럽게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의 삶도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남편의 의류 사업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그리고 무서울 만큼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중국에서 들여오던 제품들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뉴욕에 있던 3개의 매장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철이와 놀아줄 여유조차 없었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죠.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무기력한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어요.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애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남편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제 직장에서도 임시 계약이 끝나면서 저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 2달 만에 우리는 일자리를 모두 잃었고 갑작스럽게 닥친 이 시련의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순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순이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 질환이 결국 악화된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순이는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남편에게 순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힘겨운 경제적 상황에 순이의 마음 아픈 슬픔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희 부부는 모두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어린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질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형편도 부족했죠. 그렇게 저희는 철이마저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 끝에 눈물을 머금고 철이를 한국의 새로운 입양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철이를 강아지용 포장 박스에 넣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이에게 휘파람을 불어주었을 때 남편의 슬픈 눈빛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죠. 저는 임시계약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남편은 무너진 의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자산인 작은 아파트마저 팔 수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뉴욕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주 조금씩이지만 서서히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사업 방향을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1년쯤 지나자 점점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죠. 그 기적은 다름 아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 아기가 쌍둥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남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그는 한결같이 다정했고 그의 사업 또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쌍둥이 딸 리사와 카렌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놀라울 만큼 서로 닮아 있었고 특히 또렷한 눈빛은 남편을 꼭 닮아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한때 우리가 떠나보냈던 강아지 철이의 총명함과 호기심이 다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순이와 철이의 사랑이 우리 딸들에게 이어진 듯한 느낌이었죠. 두 아이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고 과거의 아픔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이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출이 많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뉴욕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다시 한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도시의 대기오염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집은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로운 천국 같았어요.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김,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녹지까지 모든 게 평화롭고 완벽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쓰레기통이 뒤집혀 있었고 늦은 밤에는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어느 날엔 이웃이 뒷마당에서 멧돼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며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평화롭던 숲속 마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밤은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2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리사와 카렌은 평소처럼 집 앞마당에서 눈싸움을 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죠. 거실 창밖으로는 눈으로 덮인 정원과 마당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해맑게 웃으며 뛰노는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사 준비에 몰두하던 찰나에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 눈동자가 번쩍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불빛이 눈에 반사된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그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마치 조여오듯 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딸이 깜짝 놀라며 현관문을 급히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의 뺨에는 깊게 패인 상처 자국이 있었고 그곳에서 선명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문을 잠그고 곧바로 의자를 끌어다 문을 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멧돼지 무리가 앞마당을 마구 파헤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늑대떼가 우리 집을 둘러싸듯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야생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 구조대와 경찰이 당분간 도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고 있었고 이미 여러 건의 사상자 발생 소식까지 들려왔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멧돼지 2마리가 우리 집 창문을 거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함께 공포가 그대로 집 안으로 밀려들어왔죠. 남편은 망설임 없이 부엌 칼을 움켜쥐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늑대들까지 들이닥치며 우리 딸 리사가 심하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겨워 울부짖던 어린 리사의 표정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피투성이가 된 리사를 안고 눈물 범벅이 된 카렌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좁은 계단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맨 뒤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늑대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시간을 끌고 있던 순간 다행히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죠. 하지만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우리 딸 리사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은 곧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고 뉴욕 외곽 야생동물의 테러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미국 전역에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CNN의 특별 보도 화면에는 리사의 사진이 가득하게 비춰졌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극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5살 어린이 포함 사망자 총 4명 발생. 리사의 마지막 순간 늑대는 아이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전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행복을 누려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딸까지 품에 안게 되었는데 그 행복이 또 다른 재앙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전부는 딸 카렌 뿐이었어요. 리사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죠. 특히 남편에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 후로 남편의 얼굴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경계하듯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늘 야생동물에 관한 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방어에 최적화된 충견에 관한 책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마치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는 듯 그는 집요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어요. 남편은 잠든 얼굴조차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곤 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 카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그의 계획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보호견과 맹견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이었죠. 독일 경찰견부터 러시아 군용견, 그리고 일본의 토사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견들이 자료 속에 나열되어 있었고 남편은 가장 강한 개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로 우리 집에 도착한 보호견은 독일산 도베르만 핀셔 하인츠였습니다. 도베르만이라는 종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하인츠는 위풍당당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줬어요. 우리는 그에게 하인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인츠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찰견 훈련소에서 무려 3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초엘리트견이었죠. 그의 이력서는 저절로 감탄을 자아낼 만큼 놀라웠습니다. 마약 탐지, 폭발물 감지, 범인 추적은 물론 인질 구출 훈련까지 모든 항목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하인츠의 훈련 수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의 행동은 실로 놀라웠어요. 특히 5살 카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인츠는 절대 카렌 곁을 떠나지 않았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카렌의 걸음마다 마치 대통령이 경호를 받는 듯한 진지함 속에 이뤄졌고 그 눈빛과 움직임 하나하나엔 훈련된 수호자의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츠는 언제나 3걸음 앞서 길을 확인했고 주변의 모든 수상한 움직임을 빠짐없이 감지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의 예리한 감각은 매우 칭찬할 만했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하인츠는 지나치게 예민했어요. 이웃이 걷는 조그마한 발소리에도 창밖을 스치는 나뭇가지의 그림자에도 즉각 반응하며 경계 태세에 들어갔죠. 밤이 되자 하인츠는 더욱 예민해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는 주변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죠. 그의 반응은 갈수록 격해졌어요. 처음엔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시작되다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며 마침내 온 마을이 들썩일 만큼 요란한 짖음으로 폭발했죠. 이웃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식적인 경고장까지 보내왔어요. 걔를 내보내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떠나주세요.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인츠를 독일로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하인츠가 떠나던 날
남편의 얼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실망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예민하지 않으면서도 진짜 야생의 본능을 지닌 개를 입양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두 번째로 도착한 보호견은 시베리안 허스키, 카야였습니다. 처음 카야를 보았을 때 저는 순간 개가 아니라 늑대라고 착각했어요. 짙은 회색과 흰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두꺼운 털, 얼음처럼 맑고 투명한 파란 눈동자, 날렵한 얼굴선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야생에서 막 걸어 나온 맹수를 떠올리게 했죠. 카야는 첫눈에 봐도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야생의 본능 그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카야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카야의 선조들은 수백 년 동안 혹독한 추위 속에서 썰매를 끌며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강인한 혈통이었죠. 카야도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한 경험이 있었고 그 강인함은 말로 닿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특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카야는 우리가 견뎌온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어.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카야의 체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하루에 3시간씩 숲속을 쉬지 않고 달려도 좀처럼 지치는 법이 없었죠. 게다가 카야의 걸음걸이는 마치 하얀 눈밭 위를 경쾌하게 가로지르듯 가볍고도 힘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과 자신감마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카야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카야가 지나갈 때면 다른 개들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고 심지어 덩치 큰 로트와일러조차 카야 앞에선 한껏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카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뉴욕의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오자 카야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카야의 두꺼운 털은 무더운 날씨를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집 안에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아도 카야는 하루 종일 헐떡이며 시원한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급기야 식욕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카야의 행동이었습니다. 카야는 점점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때때로 조용히 앉아 끝없이 이어진 하늘을 응시했고 때로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향해 길고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카야의 울음소리에는 우리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고도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의사는 직접 카야를 진찰한 후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건 향수병입니다. 이 개는 자신의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어요. 특히 시베리아의 추위와 끝없이 펼쳐진 설원,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자유로운 삶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후로 카야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한때 빛나던 아름다운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졌고 깊고 맑았던 푸른 눈동자도 점점 흐릿해졌죠. 밥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산책과 운동마저 거부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도 점점 무겁고 어두워졌어요. 마침내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카야를 고향 시베리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카야와 이별한 뒤로 우리는 몇 년 동안은 다른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카야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크고 아파서였죠. 그러던 어느 조용하고 한적한 저녁, 남편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진돗개를 키워봤었지. 진돗개라도 한번 데려와 보자.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진돗개는 외관상 특별히 눈에 띄는 품종은 아닐지라도 충성심과 용기만큼은 어떤 견종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돗개는 화려한 외모나 압도적인 체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충성심 덕분에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가정과 마을을 지켜왔다고 남편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그 제안에 회의적이었어요. 도베르만이나 허스키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들도 실패했는데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진돗개가 과연 우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남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강한 결연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뜻에 동의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또 한 번의 실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확신과 굳은 표정을 보니 진돗개가 과연 어떤 존재일지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마침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인상은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백구는 과거 우리가 함께했던 하인츠의 근육질 체격이나 카야의 야생적이고 위험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간 크기의 하얀 털을 가진 백구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너무도 평범한 외모였죠. 오히려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귀엽고 순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구의 첫 행동들은 이전 어떤 개들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구는 소란스러운 짖음도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한 반응도 없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집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듯 구석구석을 살핀 뒤 고요한 숨결을 내쉬며 현관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그 모습은 마치 수백 년 전부터 여기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태연했습니다. 어딘가 묵직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험이 느껴졌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카렌이 백구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10살의 카렌은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백구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카렌의 작은 얼굴을 가득 채웠어요. 카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달려가 백구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렌은 이전에 어떤 개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인츠를 봤을 때는 겁에 질려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카야와는 비교적 잘 지내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범한 애정 어린 관계였죠. 하지만 지금 백구를 향한 카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이후 카렌이 왜 울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백구와의 첫 만남 이후 딸은 마치 둘 사이에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때로 카렌이 백구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10살짜리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애틋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죠. 백구는 다른 개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백구는 특별한 기술을 선보이지도 않았고 눈길을 끌만한 재주도 없었어요. 하인츠처럼 군견 수준의 정확한 명령 수행 능력도 없었고 카야처럼 강인한 체력으로 주위를 압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백구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백구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처음부터 우리 집의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가족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백구가 우리와 함께한 지 꼭 일주일째 되던 밤 라디오에서 다시 늑대 무리가 인근 마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가 조용한 경고처럼 흘러나왔어요. 이전의 늑대 습격 이후 경찰과 주민들은 안전 조치를 강화했지만 극심한 겨울 기근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다시 인간 거주지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경계 태세에 돌입했어요. 매일 밤 백구는 조용히 창문에서 창문으로 이동하며 바깥을 살폈고 때때로 낮고 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하인츠나 카야의 울음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있는 묵직한 울림이었죠. 저희 가족은 불필요한 외출은 모두 금지했고 카렌도 등하교 시간 외에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렌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백구는 항상 마당을 천천히 순찰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척을 따라 멈춰서곤 했고 어둠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카렌이 학교를 마치고 집 앞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끝 나무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새 쌍의 눈이 나타났어요. 바로 늑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어둠 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죠. 거대한 몸집에 두터운 털, 눈밭을 스치며 다가오는 발걸음.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마당 끝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백구는 자신의 작고 평범한 체구가 무색할 만큼 3마리의 늑대 앞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인츠처럼 근육질의 위압감을 지닌 것도 카야처럼 본능적으로 포효하는 야성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선 맹수조차 주춤하게 만드는 조용한 용기였죠. 늑대들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백구는 점점 더 낮은 자세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고대 설원의 수호신처럼 저희 앞에 방패가 되어 서 있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달려나갔고 그때 이미 남편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늑대 한 마리가 낮게 몸을 웅크리더니 갑작스레 카렌을 향해 도약했어요. 그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백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곧바로 몸을 날려 카렌을 향해 달려갔고 작은 몸으로 카렌을 감싸 안으며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이 백구의 옆구리를 깊이 파고들었고 그 순간 터져나온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어요. 짧고 잔인했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재빨리 공중으로 야생 용총을 발사했고 총소리에 놀란 늑대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정신없이 카렌과 부상당한 백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구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얀 털은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숨은 가쁘고도 거칠었죠. 남편은 곧장 24시간 동물응급센터로 백구를 데려갔어요. 의사는 백구의 상태가 위중하다며 깊은 상처와 출혈, 그리고 몇 개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밤새 이어졌고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눈도 붙이지 못한 채 조용히 백구의 이름만 되뇌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놀라운 의지력을 가진 개입니다. 다른 개였다면 이런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구는 정말 놀라운 생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백구의 수술 결과를 카렌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카렌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백구가 살아났다는 말에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두 눈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건 단순한 안도나 어린아이의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슬픔이 아주 깊은 곳에서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카렌, 무슨 일이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고 카렌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백구는 나의 쌍둥이 언니 리사 같아요. 카렌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죠. 카렌은 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쌍둥이 언니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어야 정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느끼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백구가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이 분명 언니 같았어요. 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정말로 언니가 저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다운 상상일 수도 있었고 상실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투영일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이상한 의심과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백구가 특정 휘파람 소리에만 반응을 보였던 점이었어요. 백구가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해 처리에 대한 과거 기록을 요청하고 당시 보호소와 입양기관의 자료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국제 입양 과정, 여러 번의 보호소 이동, 불완전한 문서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은 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구가 회복해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남편은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그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예전에 철이에게만 불었던 특별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철이만이 아는 비밀 언어 같은 휘파람이었죠. 그런데 백구는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즉각 반응했어요. 귀가 쫑긋 세워졌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운차게 남편에게 다가갔죠. 그 순간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확실해. 이 아이는 철이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의 조사에 따르면 철이는 한국에서 한 보호소로 보내졌었고 그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우리가 백구라는 이름으로 데려온 진돗개가 바로 철이었던 것이었죠. 철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남편은 철이 곁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철이는 순이의 유일한 새끼이자 우리 부부의 첫 번째 가족이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경이로움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 이상이지. 서로 연결된 영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시 만나게 되는 아주 깊은 유대감 같은 거야. 카렌이 철이를 쌍둥이 언니 리사 같다고 말한 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인연의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철이는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깊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리사의 영혼도 그 연결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철이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사들조차 철이의 생명력에 감탄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철이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카렌과 함께 뒷마당을 달릴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남은 상처 자국은 이제 용기의 훈장처럼 보였어요. 철이의 귀환은 우리 가족에게 치유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트라우마와 상실감은 서서히 누그러졌고 특히 카렌에게 철이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카렌은 이제 언니 리사의 수호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은 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창문 너머 뒷마당에서 철이와 함께 노는 카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물게 철이의 눈에서 특별한 빛이 반짝일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리사의 영혼이
정말로 그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는 이 따뜻한 보호막.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힘이 아닐까요? 철이와의 재회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유대감은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생명과 죽음의 경계마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앞으로 우리 가족의 여정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철이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죠. 진정한 가족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 철이가 태어났을 때 약 2달간 짧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5년 후 다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댓글들이 언제 어떻게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